제가 오늘 강연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여러분들 강연,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조금 의미 없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기에서 또 뭐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저한테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 오늘 오셨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을 판서 잘하시는 분 한 명 도와주시면 여기다 다 적을게요. 질문들을 저한테 물어보시고 싶은 거 다 물어보시면 제가 오늘 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 가능한 한 다 해소하고 여기서 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할게요. 제가 국가폭력 피해자, 그러니까 이제 해고 노동자들도 말하자면 이제 지금 해고 현장에서 지금 투쟁 현장에서 그런 국가폭력을 경험하신 분들이라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일을 해왔던 거 잠깐 설명할게요. 일단 쌍차 시작한 것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그때가 14번째 사망자 소식을 들었을 때죠. 신문에 이제 단신으로만 계속 조금 또 죽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이거는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에 의한 자살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전문가들이 좀 이런 일들을 하면 좋겠는데 늘상 마음만 있고 마음만 동동동동 발만 멀리서 그러다가 그때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는데 엄마 아빠를 다 잃고 고아가 된 남매가 있었죠. 14번째 돌아가신 분이 그 전에 아내가 자살하셨는데 본인이 또 돌연사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무작정 그냥 평택에 연락을 하고 가서 그때부터 이제 상담이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엄마들, 아빠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내놓기 시작하고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이들의 삶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겪은 내상도 너무 많았고 이걸 좀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혼자 그냥 평택시청 찾아가가지고 상담 몇 명 하는 것 가지고는 이게 너무나 커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와락 첫 회의를 그때는 와락도 아니었죠. 뭔가 그런 치유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같이 상담을 했던 해고자 아내들 지금 이제 다 와락의 상근자들인데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거를 이제 기획을 하기 시작했고 해서 만들어진 게 와락입니다. 그래서 평택시청에 처음 가기 시작한 게 아마 3월 말일 날이었는데 재작년 그랬는데 그해 10월 말일 날 와락이 문을 열었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와락을 만드는데 모금을 하는데 참여해 주신 분이 제가 기억하기로 7,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돈으로, 마음으로, 재능으로, 몸으로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셨고요. 자원활동가들도 수백 명이 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치유 프로그램을 하는 분들도 재능기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와락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와락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인데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락이 그러니까 와락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어떤 한 모델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말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큰 기여자는 누구냐면 저는 쌍차의 선도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끝까지 무릎 꿇지 않았고 세상을 향해서 끝까지 외쳤고 그것들이 세상하고 이제 교신이 돼서 결국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우리 와락의 VVIP는 쌍차의 선도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와락의 모든 치유 시스템이 해고 노동자 전체를 향해 있고 한 명이라도 더 와락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지만 쌍차의 VVIP는 선도투고 선도투를 사수하는 것, 심리적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내는 것이 와락의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그 선도투 3명이 송전탑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든 또 상황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요.
치유 프로그램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좀 이렇게 좀 설명을 같이 오신 분들을 제가 좀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와락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 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 와락의 권지영 대표와 우리 조은영 선생님이 치유를 담당해 주신 분이고요. 두 분 다 쌍차 해보자 아내시고 지금 와락을 이끌어가는 12 여전사 일어나시죠. 예, 박수 한번. 제가 오늘 두 분과 저까지 5분이 더 왔는데요. 와락이 지금까지 이렇게 쌍차 해보자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제가 시청에 가서 모였을 때 사실은 한 40~50명 정도가 왔었죠. 한 40명 정도가 처음 왔는데 그게 이제 동심원이 점점 넓어져서 쌍차의 쌍시옷 소리만 들어도 그냥 치를 떨면서 되돌아가거나 쌍차의 쌍시옷 소리만 들어도 가슴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두통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악몽에 시달려서 조합원들 그냥 쌍차 조끼만 봐도 되돌아가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락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적은 수가 시작했고요. 두 분은 제가 처음에 쌍차에 가서 그 집단 상담을 할 때 첫 번째로 본인들이 하겠다고 나섰던 그렇게 용기 있는 두 분이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 와락을 하면서요. 사회적으로 관심도 많이 받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많이 울어주고 같이 많이 손잡아주고 와락 안아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받으면서 쌍차 이제 두 분을 포함해서 쌍차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요. 우리가 사회에서 받은 이런 관심이나 사랑이나 이런 거를 지금 장기 투쟁하는 분들 너무 많고 진짜 다른 데서 죽어가는 분들도 너무 많고 이걸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누는 것이 맞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었을 때 누가 알아주고 와서 손잡아주고 했을 때 그 느낌을 이분들은 몸에 각인이 되어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와락이 쌍차만을 위한 와락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실은 와락 치유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얼마 안 됐는데요. 와락 치유단을 만들었는데 그 치유단이 뭘 하기 위해서 만들었냐면 다른 투쟁 사업장 지금 막 자살자들이 나오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고통들이 많은 그런 현장들이 너무 많은데 그쪽에 와락의 노하우, 그 치유 시스템을 파견하자 그런 의미로 와락의 치유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지금 주도적으로 와락에서 그 일을 같이 지금 해 오셨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왔고 와락 치유단이 만들어져서 지금 첫 방문지가 지금 울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와락 치유단의 그 치유자들 와락에서 활동하시고 이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신 분들 이제 저 포함 4분을 더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저는 김윤수라고 하고요. 평택에서 농사짓습니다. 농사짓는데 저는 주로 그 날아다니는 친구들 한 8년 정도 만났어요. 비행 청소년 아주 날아다니는 친구. 그래서 워낙에서 청소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혹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되면 이 얘기 굉장히 힘든 얘기인데 제가 춤을 좀 해요. 근데 제가 춤을 잘 추는 게 아니고 몸치에서 한 30분 정도면 제가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정도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저를 만나시면 그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하효열이고요. 와락에서 한 1년 반 정도 개인 상담, 부부 상담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조종사였어요.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12년 전에 파업하다가 해고됐습니다. 해고 12년 차입니다. 그리고 한 2008년부터 그 상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원 수료하고 부부 상담하고 개인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치유단의 이제 간사 역할을 맡고 있고요. 오늘 여기서 얘기 많이 하시고 또 느낀 점들 저희한테 많이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날아다니는 본인이 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인재라고 합니다. 이제 하는 일은 이제 프리랜서로 역사 강의하고 있는데 작년 3월부터 저희 학교 선배, 후배, 동기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모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와락에서 역사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역사 수업을 하고 수업하고 만들기나 게임이나 영화도 같이 보고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12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즐겁고 재밌게 역사 공부를 했는데 이 역사 수업을 전국으로 와락 프로그램을 역사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해서 울산에서도 이런 역사 수업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해고 당하시는 분들이 나에 대한 아픔 혹은 가족에 대한 아픔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 아이들한테 다시 정 선생님 말씀으로 일상을 좀 찾아주자 하는 마음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치유단에서 막내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고 역사 수업을 꼭 울산에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BC의 이채훈 PD입니다. 주로 다큐멘터리, 역사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음악 다큐멘터리를 주로 했고요. 저는 전혀 유명하지 않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PD들, 무한도전하는 김태호 PD도 알고, 나는 가수다 하는 김영희도 알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 있죠, 손석희라고. 손석희랑 같이 깜빵도 간 적 있고. 근데 저는 유명하지 않은데 유명한 사람들이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나이가 50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좀 마음 정신 연령이 좀 낮아서 뭐 좀 말이 안 되고 못 참아요. 그래서 작년에 또 싸우는 걸 싫어해서 파업에 참여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자가 사장인데 참피를 못 하겠다. 그래서 늦게 파업에 참여하고 또 제가 입간수를 잘 못해서 또 글간수를 못해서 회사 게시판에다 우리 사장은 도둑놈이다 이렇게 썼더니 해고됐어요. 해고됐을 때 저 나쁜 놈한테 해고된 건 다 괜찮은데 또 동지들이 조금 이제 서운하게 그러면 막 상처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문득 피디수첩 작가들 있죠. 작년에 피디수첩 작가들 6명 다 쫓겨났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 중에 한 여자 작가분이 설날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부장님 잘 계시냐고. 딱 그러니까 내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나보다 더 있는 사람들 있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좀 이렇게 넉넉하고 내가 상처 입었다고 여러분들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디서라도 조금이라도 쓸 수 있다면 좀 더 힘든 사람들 위해서 쓰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정희 선생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나보고 잘린 거 축하한다. 더 좋은 일 주게.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오게 됐고요. 저는 음악으로도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밖에 그냥 인생 살아가는 얘기 뭐든지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또 뵙고 오늘 좋은 시간 갖고 또 뵙고 또 더 좋은 일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춤 얘기하셨는데 이제 외모가 준수하셔서 무슨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춤이 아니고 댄스랑 제가 피라고. 조금만 더 네. 제가 좀 생각해보니까 짧게 한 것 같아요. 이제 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몸이죠, 몸. 몸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리라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처를 입으면 이 뇌에서 기억하는 것보다 이 몸이 기억하는 게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한 그런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게 몸의 어느 특정한 부위에 가서 이렇게 박혀요. 그러면 그 부분을 굉장히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 부분을 풀어주게 되면 마음이 풀어지는 거, 이런 원리가 이제 그 춤적에 있는데, 제가 춤만 딱 얘기를 하니까 사람 다 무서워해요. 춤에 대해서. 근데 이제 몸의 어떤 그런 심리를 움직임으로 이렇게 푸는, 그래서 동작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풀어지고 안 풀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풀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외모 때문에 손해 보실까봐 제가 보충 설명드렸고요. 우리 이채훈 선생님은 지금 MBC PD 이채훈님이니까 아직 해고계에 제대로 심정적으로는 이제 아직 못 들어오신, 잘린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소개를. 왜 근데 그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뭐 때문에 팔을 절단하거나 다리를 절단하는 사람들 수술하고 나오면요, 이게 한동안 이게 팔을 절단했는데 손가락 끝이 막 아프고요. 발가락이 막 가렵고,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봄은 없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잘라졌으나 심정적으로는 아직 잘라지지 않은 거죠. 마음에서는 붙어 있고 이어져 있는 거죠.
이지훈 선생님이 아직 이어져 있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복직이요? 이렇게 비웃으면 안 되는데. 예. 근데 이지훈 선생님은 사실은 그 오래전부터요 진실의 힘이라고 고문 피해자 7, 80년대 고문을 당하시고 간첩으로 조작이 돼서 이제 뭐 1, 20년씩 감옥에 계시고 뭐 그랬던 분들이 만든 재단이 있어요. 거기서 같이 저는 뭐 거기서 상담하고 또 이지훈 선생님은 거기서 음악 가지고 그 선생님들을 같이 오랫동안 치유자로 이렇게 활동하셨던 경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또 와락하고도 인연이 되고 그러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마음을 치유한다 그러면 이제 상담밖에 떠올리시지 못하실 수도 있죠. 우리가 아직 이제 상담도 입문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김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해고자들 중에 아까 이제 아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그래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라다니는 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소년원에 가거나 뭐 이런 아이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 맡아서 거의 전담 마크 올코트 프레싱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면서 치유하는 이런 과정들을 적극적으로 맡아주시고 있고요. 우리 또 신인재 선생님 역사죠. 그러니까 뭐 공부를 가리키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와락에서 우리 신인재 선생님이 딱 오면 프로그램 하는 시간이면 거의 들어가면 마술을 하나 싶을 정도로 아이들이 그 시간이 되면 뭐 한 번 들어갔다 오내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어려서 너는 들어가면 안 된다 형아들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막 울고 막 난리가 나는 그래서 와락에 있는 엄마들이 신 선생님만 오면 이제 완벽하게 릴렉스해서 그냥 가장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그 안에서 나중에 이제 뭐 경험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아이들 그렇게 잘 정말로 잘 케어하면서 보듬으면서 아이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와락 최고의 아이들 프로그램 우리 진행하셨던 선생님 후배를 잔뜩 데리고 오셔서 같이 하셨던 선생님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한 분 한 분 이게 두 분은 또 해고자 출신이시고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다 저는 이제 늘상 그런 얘기 하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자기 상처를 직면하고 대면하고 그 상처를 치유받은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최고의 치유자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수를 최고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트레이닝 과정에서도요. 내 상처를 직면하고 대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치료를 받거든요. 치료비 따박따박 내고 그리고 뭐 자격증 받아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정신과 전문이 됐지 내 상처를 직면하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찰을 하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치유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인 거죠.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시고 아마 이 안에서도 오늘 이런 마음들을 바탕으로 내 상처를 이렇게 좀 보시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동료들, 동지들한테 최고의 치유적인 존재들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이 울산에서도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드네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 잠깐 이제 소개드렸고요. 하 선생님도 잠깐 더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그 상처 입은 치유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정신과 의사 저밖에 없잖아요. 와락에도 자원활동 하시는 분 중에서 이렇게 전문가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이렇게 와락에 지속적으로 오시거나 오기를 즐거워하거나 아니면 그 대상자 분들도 해고자들도 이렇게 도움이 돼서 계속 온다고 그렇게 맞아서 지속 가능한 것이 오히려 전문가 정신과 의사보다 우리 하 선생님이 오히려 더 오랫동안 지금 상담을 하시는 이런 것들이 치유자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또 와락이 또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런 치유적인 요소를 발견하시는 시간 또 됐으면 좋겠어요. 현실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심리적인 치유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먼저 하는 게 좋겠어요. 치유의 목적은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상성의 회복입니다. 예. 그러니까 같이 식구들하고 뭐 간간히 밥도 먹고 뭐 때 되면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집안에 무슨 대소사 있으면 같이 가기도 하고 예. 부모님이 아프시다 그러면 내가 그냥 뭐 아들이나 딸로 가서 문명하다 이렇게 조금 또 이렇게 뭐 여비도 못 해드리고 나올 수 있고 예. 뭐 이런 것들 학교에서 아이 학교에서 뭐 부르면 내가 그냥 가서 또 상담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간간히 뭐 친구가 연락 오면 만나고 싶은 친구는 가서 만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일상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특별한 것은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일상적인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형수가 내일 네가 죽게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밥이 뭐냐? 그러면 뭐 어느 식당에 뷔페 식당 가서 내가 무슨 고급 요리를 먹고 싶다? 이런 거 떠올리지 않죠. 예. 엄마가 해준 무슨 뭐 김칫국, 예. 엄마가 해주는 무슨 국수? 그거 마지막에 먹고 싶다. 이러지 않겠어요? 사람이 일상적인 것이 유지되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지탱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또 그것이 유지가 돼야 사람이 일상성을 사람이 한 사람이 심리적으로 자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성의 복원이 치유의 궁극적인 목표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직도 안 되고 있고 계속 반복적으로 좌절을 하고 성공 경험 한 번도 못 하고 그러면서 점점 주저앉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복직이 되지 않는 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거대하게 보면 그런데 그 안에 이 사람들이 10년 동안 복직 투쟁을 하면서 힘든 것은요. 예를 들면 그렇게 자꾸 오랫동안 쌍차 예를 들자면요. 명절 때 집에 못 가는 조합원들이 꽤 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저 쌍용자동차 다닐 때는 막 아주 처갓집에 가도 아주 잘 나가는 좋은 건실한 사위 이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가면 빨갱이라 그러기 시작하는 거죠. 여론이 그렇게 막 한참 신문에 방송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장인이나 이렇게 빨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 가거나 아니면 이제 해고 기간이 자꾸 오래 가다 보니까 어머니가 입원을 하셨는데 형제들끼리 돈을 내서 입원비를 보탰는데 나만 낼 수가 없다. 장남인데. 이런 내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일 그냥 평범한 일인데 그런 것들을 못할 때 사람이 팍팍 꺾이는 거거든요.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인가? 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것이 무슨 거대한 틀에서 충격을 받거나 그런 것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사측하고 싸울 때 정부를 대상으로 싸울 때 이럴 때는 끝까지 싸울 수 있는데 부모가 입원하셨는데 장남인데 아무것도 못한다? 예.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개입을 해도 내 말이 아이한테 하나도 안 먹힌다? 나를 아버지로 별로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면 사람이 그때 아주 무릎이 콱콱 꺾이는 거고 그럴 때 삶에 대해서 아주 무기력해지고 내가 무가치하다는 느낌이 엄습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 삶의 끈을 놓게 되는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그런 일상성이 무너졌을 때 사람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올라가는데? 한번 놔두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큰 틀에서는 복직도 안 되고 매번 투쟁하고 삭발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진전이 되는 일이 없는데 이제 조합원, 동지 집에 아이가 지금 입학하나? 요번에 아이가 졸업하나? 라든지 예. 그 사람이 밥은 잘 먹고 사나? 긴장 때인데 긴장은 하나? 예. 부모님은 편안하신가? 명절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주변의 시선이 이렇게 지탱을 해줄 수 있다면 그러면 사람이 그런 어떤 심리적인 베이스 캠프가 있으면 그걸 토대로 투쟁 좌절하지만 다시 또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끝끝내 투쟁이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걸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했을 때 내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얘가 폐허가 돼 있으면요. 그거는 정말 이거는 살아가기가 어렵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이런 느낌이 들면 그런 것들이 저는 멘붕, 그런 때 쓰는 말이 멘붕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상성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치유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이하고 갈등이 있는데 그 부분을 풀어나가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엄마가 일을 아빠는 해고되고 맨날 투쟁하러 나가야 되고 쌍차 해고자들을 봤는데 엄마들이 갑자기 집에서 아이 키우다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라는 것이 굉장히 빤하고 열악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2시간씩 근무하거든요, 엄마가. 그럼 밤에 10시에 들어온단 말이죠, 엄마가. 그럼 어린애들이 밥 끓여 먹고 자기네끼리 처음에는 뭐 있어야 되는 상황,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럴 때 아이를 돌보는 일, 그랬을 때 그 엄마가 갖는 죄의식, 남편에 대한 분노, 원망 뭐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다뤄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도구로서의 치유인데 결국은 치유가 뭐냐면 이 사람의 일상을 버틸 수 있고 일상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 그게 음악이든 상담이든 아이 돌보는 것이든 밥을 같이 아이들한테 밥을 주는 것이든 예,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치유의 본질, 일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치유의 본질이죠. 그래서 와락이 생긴 것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걸 뒷받침할 수 있어서 처음에 그냥 혼자 가서 상담을 한 것이지만 그래서 상담가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도구고요. 그래서 목적은 이 사람들의 일상이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와락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그 공간 설계를 하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식당이었어요. 밥 먹는 공간. 그게 왜 그랬냐면 이렇게 사무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또 울산의 형편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쌍차는 그 앞에 거점에 가보면 공장 앞에 거점에 가보면 조그만 방에 이제 막 시커먼 조합원들이 다다다 거기서 이제 막 회의하고 뭐하고 자기도 하고 굉장히 열악한데 거기 가보면 매일 중국산 김치인 거예요. 반찬도 거기서 뭐 그냥 대충 밥 끓여 먹고 또 무슨 뭐 노숙하고 뭐하고 또 여기저기 흩어지고 김치 보면 맨날 중국산 막 그런 김치 맛도 없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선도트들이 서울에 와서 이렇게 막 집회하고 돌아다니다 보면요, 밥을 먹으러 들어가면 이 사람도 습관적으로 들어가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얼마예요 이래요. 4,000원 이하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다니면서 4,000원 이하로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밥 한 끼 먹느라고 어디 들어가자마자 그 가격을 물어봐야 되고 5,000원이나 6,000원이라고 하면 돌아 나와야 되는 그런 하루 세 끼를 그렇게 밥 먹을 때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사람이 자기 존엄감을, 자기 존중, 자기 존엄성 이런 것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쌍차 그 친구는 아이도 둘 있는데 아이들이 아주 어린데 하루에 한 끼를 먹고 버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친구들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따순 밥을, 집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 밥상을 받지 못하고 사람이 무슨 상담을 한다고 그게 그 사람이 그렇게 팍팍 좋아지겠어요. 자존감이 그렇게 팍팍 생기겠어요. 하루 세끼 그런 느낌을 반복적으로 받는데, 그래서 와락에서 제일 중요한 공간이 그 식당이고요. 그리고 와락에는 음식은 정말로 잘 먹어요. 그래서 그리고 식기도 딴 데 뭐 물품 같은 거 책상 뭐 무슨 난방 원방 뭐 이런 기구들 도구들 그런 거 집기들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내주고 그래서 이제 쓰던 것들도 쓰고 많이 그러는데 우리가 같이 와락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식기는 무조건 새 것으로 산다. 그리고 식판 사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것 같이 집에서 먹는 것 같은 식기를 써서 그것도 새로 사자. 그래서 돈을 거기다는 다 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일상의 기반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밥일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상이 무너지지 않고 아이들 따순 밥 먹게 할 수 있고, 그때 제가 TV 연설 얼마 전에 했을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예, 엄마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아빠가 어렵게 아이 둘을, 형제 둘을
그 보살피면서 하는 해보자가 있는데 아이 둘을 와락에다 맡겨놨죠. 엄마가 돌볼 수가 없고. 근데 걔네들이 와락 처음에 와서 했던 얘기인데 10살짜리가 형이고 그 밑에 동생인데 하루 종일 와락에서 놀고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면서 그 동생이 한 말이거든요. 형 여기는 천국인 것 같아. 그 말이. 그런 것 그냥 천국이 아니라 그냥 일상인데 예, 그러니까 일상이 갖춰지는 곳이 저는 작동할 수 있는 곳이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투쟁을 하는 사람한테 계속 투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포기하고 뭐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옳으냐 그거는 저는 자기 신념껏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선도투들이 지금 뭐 그냥 쌍차만 해도 이렇게 계속 3년 이상 지금 4년째 저러고 다니는데 저는 그걸 계속 해야 되냐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그거 별로 제 관심사 그러니까 제가 관여할 문제 아니라고 생각. 치유자로서 관여할 문제 아니고 본인의 신념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억울한 사람이니까 억울한 사람이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힘들잖아요. 우울해도 힘들고요. 뭐 슬퍼도 힘들고요. 화가 나도 힘든데 제가 이제 한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느낀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제일 힘든 것은요. 억울하면 그게 제일 힘들어요. 억울함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게 없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함 풀어야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일상성이 허물어지지 않은 채로 아는 상태에서 끝까지 자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와락은 쌍차 해보자들한테 그리고 선도투들한테 그런 심리적인 베이스 캠프 그들이 억울함을 푸는 날까지 그 사람들의 가족, 아이들 일상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심리적인 베이스 캠프로서 작동하는 것 그게 치유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싸움이 이기느냐 지느냐 그거는 이제 그것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지만 그것 외에도 치유적으로 할 일들은 일상에서 너무나 많죠. 와락의 자원활동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 옆에 그 평택 옆에도 수원이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삼성 뭐 직원이 한 명 있어요. 그 삼성 다니는 사람인데 거기 와요. 근데 맨날 와서 그 청소해요. 그러면서 너무 수고한다. 뭐 또 설거지하는 분 멀리서 좁은 데 와서 맨날 설거지만 하세요. 그럼 너무 고생한다 얘기하면 다들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뭐 없어서요. 그렇게 일한다고요. 이거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 하는 분들 그런 행위들이 사실은 치유의 바탕을 아주 탄탄하게 받쳐주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시스템이 운영이 될 때 사람이 비로소 치유적인 기반을 갖는 것이지 무슨 핵심 뭐 전문적인 무슨 고도의 기술 그거 있어야죠. 근데 그건 나중이고요. 그런 것들이 베이스에 더 탄탄한 게 중요해서 우리들이 투쟁하는 그런 동지들 볼 때도 이게 저 사람이 근본적으로 저렇게 어려운데 근본적으로 뭐가 안 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아니에요. 도움 줄 수 있는 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뭐 어디 오후에 늦게 만났는데 밥은 먹었냐? 그러면요 사실은 속에서는 울컥하지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신 적 없으세요? 예. 그런 느낌을 사람이 받으면 죽지 않아요. 내 일상에서 내 주변에서 내 일신상의 내 어떤 개인적인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있고 주목받고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느낌을 받으면 사람이 그건 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끊어졌을 때 극단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쟁에 큰 결과가 없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굉장히 깨알같이 많다.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일상적인 것 얘기했습니다. 저기 은영 씨하고 지영 씨 중에 좀 얘기를 우리 상담 후에 뭐 어떤 것들이 변화가 있었나요? 뭐 지영 씨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얘기 우리 당사자니까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나 아니면 주변의 옆에서 보는 느낌들 그냥 얘기해줘도 좋고.
그 후에 또 제가 또 덧댈게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서 상담 뭐 얘기하는 게 우리 현실이 안 바뀌는데 얘기한다고 달라지냐? 그런다고 이게 뭐가 고쳐 그런 게 있냐?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어나서 얘기해 주시죠. 그 정희진 선생님 오셔서 그냥 시청에 남의 사무실 빌려서 이렇게 상담한 걸로부터는 다음 달 말이면 이제 만으로 2년 돼가고요. 센터 만들어서 사람들 그 와랑 안에서 같이 얼굴 보고 얘기한 지는 1년 이렇게 1년 한 2개월쯤 이렇게 지났습니다. 상담 8번 상담하고 막 저는 제 경험으로 갑자기 행복해지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한 2달쯤. 근데 이렇게 예전처럼 아이들 대할 때, 남편 대할 때, 주변의 동료들 대할 때 그 전에와는 조금 다른 제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고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고 물론 그런 변화는 있었죠. 근데 그런 변화가 있다고 해서 막 제가 되게 행복해지고 유쾌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막 다 모두가 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의 가장 큰 변화는요. 저희는 사실은 2009년도에 77일 파업하고 공장 밖으로 다 쫓겨나와서요. 그때 공장 안에 싸울 때 거의 형제보다도 더 가족보다도 더 하루 24시간 계속 같이 있었어요. 가족들도 아이들도 그 공장 안에서 누구보다 친했죠. 그런데 그 8월 6일 합의하고 나오는 날 뒤도 안 돌아봤어요. 그리고 한 1년 반을 연락 안 했어요. 서로 만나면 괴로운 얘기를 그때 기억을 이 친구 얼굴을 보면 그게 떠오를 테고 그런 게 내 속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니까 아예 보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많은 동료들이 죽었잖아요. 이거 왜 이러지? 무섭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혹시 뭐가 잘못됐나? 걱정하던 차에 선생님 모시고 그때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그때 다들. 그리고 그때 처음 다시 예전 그 얘기를 입 밖에 내기 시작했어요. 그 날마다 울었고요. 막 얘기하기 싫어서 소리도 지르기도 했고 하여튼 그런 시간을 거쳐서 와락을 만들고 와락 안에서 지금은요 다시 와락 안에서 예전처럼 막 모여서 같이 오늘 국수 삶아 먹을까 얘기하고 그때 얘기하고 아이들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고 합니다. 저는 그거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 공동체를 다시 살렸다는 것이. 저희가 저희 안 만나고 저희끼리 안 만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아주 잘 지냈으면 관계를 잘하고 잘 지냈으면 또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파업이 끝나고 나서 가족에게도 지지를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별로 칭찬 듣는 소리 못 들었잖아요. 비난만 받았죠. 이웃으로부터도 알게 모르게 무시하는 느낌, 비난받는 느낌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죠. 나를 가장 잘 이해해줄 사람들은 안 만난 거예요. 원망스러우니까. 근데 그 사람들하고 다시 만나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만나서 내가 깊이 공감하는구나. 다 받아주는구나. 이해해주는구나. 물론 모이면 뭐 투닥투닥하죠. 갈등이 있죠. 근데 그래도 우리는 조금만 설명하면 우리 마음을 깊이 이해해주는 사람을 주변에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와락을 만들어서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 전처럼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이 사람들은 만나면 옛 기억이 떠오르니까 괴롭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해 못하니까 내 마음의 일정 부분만 내 속을 다 안 보여줄 테고 굉장히 힘들게 고독하게 외롭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와락이 있어서 최소한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와락에서 상담을 우리 하율 쌤이 1년 넘게 하고 계신데요. 긴 시간을 길게 당장 급하지 않게 조급하지 않게 길게 선생님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아이들도 놀이치료를 최소 1년씩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근데 그런 친구들과 그런 아이들은 눈에 보이게 변화가 있어요. 정말로. 그 예전에 내가 알던 저 친구의 모습과 상담을 1년쯤 받고 나서 지금의 그 친구는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훨씬 건강하고 되게 달라진 모습. 그러니까 급하게 우리가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내 기분이 확 달라지고 내 생활이 달라지고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면 변화가 있죠. 아이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건강해지고요. 그게 바람 만들고 나서 변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권 대표도 얘기하지만 그 상처, 그 트라우마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것은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은 그냥 스트레스예요. 예. 아픈 만큼 파괴되는 것은 트라우마예요. 예. 우리가 젊어 고생 사서도 한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생들을 하는 거 견디라고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래서 젊어서 강간도 좀 당해보고 사람도 좀 죽여보고 예를 들어서 사람 죽는 것도 옆에서 좀 봐보고 끔찍한 것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잖아요. 그런 류의 경험이라는 것은 접하면 사람이 파괴되는 자극인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트라우마라 그래요. 근데 그 트라우마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이 죽고 죽이는 현장, 사람의 인격이 그러니까 고문이나 강도 강간이나 그러니까 국가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아주 무자비한 진압이나 이런 현장에서 그러니까 전쟁터에 파병 나가서 사람이 막 동료가 옆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거나 나도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거나 이런 경험들은 트라우마라 그러죠. 그거는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건 사람을 망가뜨려요. 근데 쌍차 옥새 파업을 하고 거기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 지냈고 마지막에 이제 살인적인 진압으로 끝나고 그런 과정들이 뭐 아주 명백한 트라우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들 트라우마를 받은 사람은요, 그 기억이 조금이라도 떠오르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해요.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피하는 거예요. 그것이 떠오르면 고통스러워서 그걸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는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자극을 피하고도 싶지만 동시에 어떤 얘기보다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욕구도 동시에 있어요. 왜냐하면 24시간 정신을 잠깐 잃는 시간을 빼놓고는 잠깐 잠드는 시간 빼놓고는 거의 그 경험, 그 감정에 지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고 싶은 욕구도 동시에 강하죠. 근데 피하고자 하는 욕구도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안의 감정들을 내가 말하고도 싶은 마음이 있었어 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 됩니다. 네. 사람들요, 쌍체도 처음에도 늘 그랬는데 다들 이제 뭐 상담 일기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막 동료들을 누구 꼭 했으면 좋겠어요. 걔는 꼭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데리고 오면 다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저는 괜찮고요. 제가 문제예요. 다 그래요. 네, 다 그래요. 그 사람한테 말하면 또 저는 잘 지내고요. 제가 좀 강한 편이거든요. 근데 쟤는 진짜 문제예요. 이러지요 다. 예. 근데 그래 강한 거 맞죠. 강하니까 그렇게 버텼죠. 사람들 포기하고 나갈 때 끝까지 버텼죠. 그러니까 강한 거 맞죠.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니라 치료받는다는 것이 약함의 어떤 증거가 아니라 내가 강한 그런 내 모습도 있지만 동시에 내 안에 정말 절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도 동시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경험들, 자극들, 그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해주는 것들, 이제 거기서 치료가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동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사실은 쌍차 처음에 갔었을 때요. 자연스럽게 일로 넘어오는데요. 쌍차 처음에 갔을 때 제가 특별히 그것도 뭐 형식이 있었던 거 아니고요. 아이들 다 데리고 그랬으니까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잔뜩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준비해간 프로그램으로 뭐 이게 곰돌이푸 인형 쓰고 이게 뭐 굉장히 화려한 뭐 놀이기구들 그런 친구들이 한 50명이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아이들을 싹 다 데리고 평택시청 그 마당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제 얘기를 꺼냈고 그때 얘기 살살 물어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랬더니 굉장히 저항하고 저 괜찮아요. 뭐 저는 괜찮은데 형님들 뭐 저 조합원 저 간부들 많이 온다 그래서 저는 그냥 주전자 따르러 뭐 심부름하러 왔어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랬는데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매일 술 마신다. 한 번 마시면 혼자 마신다. 괜찮다고 했던 친구가 한 번 마시면 소주 10병씩 마신다.
그러면서 자기는 괜찮대요. 나는 그때 기억도 잘 안 나고 다 잊었대요. 잘 지낸대요. 근데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인식하는 거죠. 근데 조금씩 물어보니까 근데 친구들이요 요즘에 저를 만나면 저한테 또라이라 그래요. 그러기는 해요. 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슬쩍슬쩍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때 나만 그러면서 이제 자기 힘든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막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힘든 얘기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 그런 거였구나. 이러면서 약간 안도감도 갖고요. 그러면서 그날 오후부터 상담이 시작이 됐던 거였어요. 예. 그런 식의 상담을 동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담을 처음에 이렇게 손들고 나선 사람들이요. 주로 이제 간부들이 약간 책임감, 외부에서 뭐 사람도 왔대고 그러니까 이거 뭐 아무도 안 한다 그러니까 사람 불러놓고서 머쓱하니까 그럼 우리가 할게요. 그리고 그냥 간부 책임감으로 들어온 사람 반, 그거 보다가 들어온 사람 중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 아까 지금 질문하신 분, 친구 3명 안 올 것 같은데 나래도 어떻게 와서 나도 힘드니까 와서 친구들 도와줘야지. 저런 분들은 정말로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사이콜로지컬 마인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심리적인 마인드. 예.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드라이하거나 감정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쾌하고 어떤 사람은 좀 그렇지 아주 내성적인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듯이 그 사이콜로지컬 마인드라는 게 심리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 심리적인 기능 그런 것을 느끼는 마인드가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아요. 누구는 게 되게 풍부한데 누구는 또 거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다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막 느껴져서 뭘 방어하느라고 거부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이 힘든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런 분들은 사이콜로지컬 마인드가 굉장히 잘 발달된 사람, 이런 치유에 대한 수용체, 심리적인 수용체가 풍부한 사람, 치유자의 차질이 있는 사람, 예. 그리고 본인이 치유되는 것도 훨씬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결국 처음의 시작은 그런 분 몇 명이 있어서 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이 치유를 했더니 지금 어떤 변화가 있더라, 어떤 게 좋아지더라, 이런 것들을 경험한 몇 명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전도가 일어나죠. 예. 본인이 경험하면 다른 동지들을 끌어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거 뻔히 알거든요. 근데 내가 했더니 이런 게 달라지네. 그러면 사람들 뭐 하고죠. 그러면서 시작은 아주 적게 시작해도 그게 이제 점점 동시원이 넓혀 나가죠. 그래서 처음에 대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런 마음을 갖고 마구마구 시작하리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그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우리가 그런 심안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소수의 몇 명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예,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그 MBC의 이채훈 선생님도 그런 얘기 하셨고 그 상담 해고 이후의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복직이 안 돼서 겪는 그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그러니까 동지들 간의 갈등이 거의 사람을 잡죠. 예, 동지들 간의 갈등, 실망, 동지에 대한 서운함, 분노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 무릎을 꺾게 하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근데 이게 노동 현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진실의 그 선생님들, 그러니까 조작한 척 피해자 선생님들 이런 분들도요. 나를 그때 고문했던 고문 수사관 아니면 전두환 정권에 대한 분노보다 더 큰 분노가 뭐냐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우리 집에 한 번도 안 찾아왔던 내 형수, 그리고 그때 우리 아이가 학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학비도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을 때 잘 사는 형인데 우리 아이 돌보지 않은 자기 형, 이웃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살인에 가까운 분노나 감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쌍차 해고자들 안에서도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조현호 경찰청장, 뭐 이명박에 대한 분노보다 더 강한 거는 같이 활동하는 동지들에 대한 감정이지요. 아니면 가족 간에 벌어지는 형제들 간에 겪는 서운함 이런 것이 정말로 강하죠. 그래서 같이 또 예전에 회사 다녔는데 기업 안에 지금 공장 안에 있는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직접적인 가해자에 대한 분노보다 그런 분노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사람이요 이렇게 큰 폭력, 국가폭력인데 주로 어느 집단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만신창이를 내고 이렇게 하고 확 빠져나가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해자가 싹 빠져나간 다음에는요 피해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인 가해자를 찾는 그런 심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요. 예. 그런 일들 때문에 서로가 서로한테 주는 상처들이 많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을 다루는 과정들이 예, 우리가 이렇게 투쟁을 해나가는데 내가 훼손되지 않고 가능한 한 건강하게 내 일상을 망가뜨리지 않고 내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고 싸움은 싸움대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동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수면 위에 올려놓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어느 투쟁 현장이나 보면 그런 것들이 가장 사람한테 독소가 강한 예, 그런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담 후에 예, 얘기했고요. 상담 동의 그런 사이코로지컬 마인드가 있는 사람, 책임감으로 시작하는 사람. 아까 본부장님하고 우리 사무처장님하고 같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지도부의 그런 그 지도부 조직에 심한 조직의 사이코로지컬 마인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울산에서 의미 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작게 시작하셔야 되고 알차게 시작하셔야 되고 작게 시작하더라도 그 참여한 사람들이 정말 깊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면 단 2-3명이 시작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예, 그것이 씨앗이 돼서 반드시 이건 번져나간다는 것을 예, 아시면 될 것, 그걸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 몇 번 했냐 그랬는데 그 제가 했던 심리상담, 집단상담은 이거는 뭐 그 단기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의료적인 장면에서는요 몇 년씩 해요. 예, 한 집단을 가지고 뭐 몇 달, 수개월, 수년 동안 하기도 하고요. 개인 상담도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하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뭐 야전에서 하는 예 그런 상담이고 대상자들이 많아서 일단 그때는 8주씩 끊어가서 여러 팀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근데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또 치유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형편껏 그거는 그 상담의 목표에 따라서도 정해 나갈 수 있고요. 이건 딱 픽스된 뭐 결정이 된 뭐 몇 번 하는 것이다 원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 와락이 시작될 때 상담을 같이 받고 싶은 분들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이제 그 한 사람씩 그 핵이 돼서 그렇게 전파가 된다,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과 하나 하고요. 와락은요, 사실 이제 아이들의 문제도 심각하게 보여서 아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와락이 최초로 기획이 되기 시작했던 건데요. 그 아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른들, 부모의 마음을 여는데 굉장히 도움이 또 돼요.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도움도 주면서 아이가 달라지면 부모가 빠르게 그 상담이나 뭐 이런 것에 마음을 열고 예 그렇게 되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기한테 돈 안 써도 아이한테는 막 돈 쓰듯이 아이를 중심으로 뭐가 이루어지면 엄마들이 제일 빠르게 포함이 되고요. 거기 관심을 갖게 돼서 아이들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이 문제가 이렇게 조금 체계적으로 잘 되면 부모들이 빠르게 같이
가담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와락에서 지금 저 청소년 담당하신 선생님 또 우리 아이들 담당하는 선생님 같이 또 내려와 보자 한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저 초등학생 정도 아이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눈에 보이게 달라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이는 빠르게 달라지는데 그런 다음에 치료가 종료돼서 집에 갔을 때 다시 언제든지 나빠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좋아지는 것과 아이가 좋아지는 것과 부모를 돕는 것이 또 동반이 돼야 되는 거 중요한 거고요. 사춘기 아이들은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고 그 아이들을 끌어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와락에서 그동안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갖고 있는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뭐가 치유의 어떤 구심점을 찾는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의견들을 선생님들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약물치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조금 더 받을게요. 주변에 약물치료 받는 분들 꽤 접하시죠? 그렇죠? 요즘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항우울제, 항불안제 이런 것들은 가정의학과에서도 많이 처방을 하고요. 내과에서도 이거는 좀 신경성입니다 하면 많이 처방해서 주변에 요즘에 항우울제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우울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그냥 통칭 다 우울증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해고자들 그 아내들 중에 우울증을 겪는 분들 굉장히 많죠. 일반 인구 중에서도 많고.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면 통상 그냥 일상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뭐 불면, 불안, 뭐 여기저기 몸 아픈 거, 결리는 거, 막 무기력하고 깔아지는 거, 자도 잔 거 같지 않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우울증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약물 치료하는 것과 정신분열증이나 이렇게 다른 질병들이 있습니다. 정신과에서. 그럴 때 약물 치료하는 것은 약의 종류도 전혀 다르고 그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이나 우리가 말하는 이제 조울증, 우리가 이렇게 기분이 업앤다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조울증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의학적으로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되면 불안정함은 조울증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의사가 내린 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은 또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사람은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거는 좀 의학적으로 그건 약물 치료가 반드시 치료에 필요한 아주 또 장기적으로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지금 약물 치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일상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통상적인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약물 치료에 대해서 상담과 어떤 경계로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해고가 되고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고 뭔가 현실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없어지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우울증 약물 치료로 도와주는 것은 증상뿐이에요. 그러니까 해고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좌절이 심해서 잠이 안 온다. 가슴이 자꾸 이유 없이 두근두근 거린다. 그럼 몸이 자꾸 깔아져서 몸을 추스르기가 어려워서 일상 뭐 살림도 못하고 이래서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런 몸으로 오는 증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약물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항우울제 먹으면 그 해고가 복직이 된 것도 아니고 남편이 갑자기 달라지거나 내 아내가 나에 대해서 반응이 달라진 게 아닌데 원인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잠도 좀 오고요. 두근거리던 게 두근거리질 않아요. 그 몸이 막 가라앉았는데 그것도 좀 괜찮아요. 몸의 증상은 약이 해결해요. 예. 근데 그까지예요. 약은 그까지예요. 예. 근데 그런 증상을 유발시킨 근본적인 심리적인 이유 있잖아요. 남편하고 막 갈등이 있는데 이걸 지금 풀지를 못하고 있어서 계속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문제는 남편과의 문제, 갈등, 아니면 내 성격적인 요인, 내가 경험한 어떤 트라우마, 그로 인한 어떤 기억, 감정적인 그런 어떤 찌끄러기 이런 것들은 약이 하나도 영향을 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생긴 몸의 증상은 약이 해결을 하나 근원이 되는 것은 약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상담이어도 좋고 다른 어떤 것이어도 좋은데 내가 그 문제를 심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뭐 몸이 너무 힘드니까 약을 먹을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약은 계속 먹어야 되죠. 예. 이 문제를 근원을 해결을 못하니까 증상은 계속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증상을 피하기 위해서 약을 계속 먹게 되죠. 근데 항우울제가 그렇게 뭐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수년 먹어도 그게 뭐 이렇게 습관성에 대해서 몸을 망치거나 몸에 어떤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병이 나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이제 약들이 너무 많이 개발이 돼서 부작용들이 많이 줄어서 그러니까 뭐 몇 년을 먹어도 그러니까 습관성이 되고 중독되고 뭐 몸이 나빠지고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약은 병의 근원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생긴 증상만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까지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면 약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힘드니까. 근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고 약도 안 먹으면 그건 최악의 상태로 가는 거죠. 몸이 막 통제할 수 없이 괴로워지니까 사람이 더 위축이 되고 더 무가치해지고 나 쓸모없는 것 같고 무능력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놔두다 보면 주위 사람들도 다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그 상황은 최악이고 차악은 약을 먹는 것이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뭐 필요하면 약을 먹지만 그런 계기에 자기 문제의 근원을 뭔가 해결을 하는 시도를 해야 된다.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상담을 하든 뭘 하든 그걸 막 해결하고 있는 과정 중에 몸이 이렇게 증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잠도 안 오고 너무 많이 힘들 수 있잖아요. 해결책을 아직 완전히 찾지 않은 상태에서 그럴 때는 예, 약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약만 먹는 것은 그건 뭐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여기까지 일단 제가 여러분들 얘기를 했는데요. 뭐 듣다가 더 의문이 나시거나 조금 더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더 물어보시죠. 네. 네. 단기로 보면 한 2년 안팎이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보면 그 밑에 성장 과정이나 내면적인 트라우마가 좀 더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해고라는 하나의 보이는 인산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 밑에 문제는 이렇게 어떻게 좀 접근할 수 있고 어디까지 다루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이 예.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반응이 다르다고 했는데 이렇게 동일하게 같이 옥새 파업을 하고 이랬어도요. 저는 이제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에 이렇게 크게 반은 동의하는데 반은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일한 상황에서 처해 있더라도 경험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간부로 있었던 사람이고요. 예,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의 역할 또 그 안에서의 어떤 맥락에서 겪는 것이 또 다르고요. 그러니까 공장 안에 있었는데 뭐 망봤던 사람 다르고 뭐 어디서 봤던 사람 다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크게 보면 멀리서 보면 뭐 다 그냥 비슷한 경험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당사자들은 경험이 다 각각이거든요. 처지와 입장과 역할과 이런 것 안에서도 굉장히 다르고 그 안에서 개인적인 그 갈등들은 굉장히 개별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같은 경험을 했다라고 퉁쳐서 말하는 것도 그거는 별로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면으로 들어가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고 거기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이전의 성장 과정이나 자기 어떤 가족적인 상황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오다가 이런 일을 또 겪은 사람들도 있고요. 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이 동일한 경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으나 어쨌든 같은 그런 맥락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 이전의 경험에 따라서 보이는 양상이나 펼쳐지는 증상이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요. 어떤 동일한 상황에서 아주 이렇게 저렇게 다른 경험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렇게 집단 상담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나는 그때 위원장으로
그 안에서 그 경험을 하면서 겪었던 심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위원장을 바라보면서 옆에서 이렇게 하면서 겪었던 또 갈등이나 상처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것은 같이 집단 상담에서 다룰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겪었던 개인적인 트라우마나 이런 것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경우는 이런 집단 상담 이후에도 사실은 개인적인 상담이 따로 더 필요해요. 그거는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길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우는 집단 상담이 끝나도 개인 상담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카카오톡에 힐링톡이라는 그런 그 서비스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거기 메시지 통해서 제가 대선 바로 직후에 그것에 대한 답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멘붕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그 멘붕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게,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무너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예, 그래서 멘붕이란 말을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쓰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던 말이, 진짜 멘붕이라는 말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대선 이후에 노동자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저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제 주변에서 선생님도 멘붕이시겠네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 멘붕 아니다. 그리고 멘붕할 수 없다. 그리고 멘붕 돼서도 안 되고, 그리고 멘붕 아니다. 왜냐면 가만 생각해 보면 대선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도 뭐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뭐 그것 때문에 뭐 불이익을 뭐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별로 그렇지도 않잖아요. 지금 뭐 멀쩡하게 지금 저는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피해받을 게 없어요. 예, 내 일상하고 별로 관계 있는 것이 없고, 굉장히 관념 속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으로 어떤 관념 안에서 뭐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관념 안에서 막 뭐 이게 충격이, 그것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멘붕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일상에 별로 지장이 없어요. 정말 멘붕인 사람은 죽잖아요. 사람이 실제로 죽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 결과가 이게 그냥 이렇게 숨통을 조이는 실질적인 자극에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멘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나약한 존재 아니고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았다. 약간 정서적인 호들갑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멘붕 그러는 것이 별로 피해받는 거 없다. 근데 좀 정서적인 영향이에요. 정서적인 리액션으로 좀 무기력해지고 좀 약간 허탈해지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내가 열심히 안 하게 되고 뭐 이런 것이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멘붕이랄 것이 있나? 이제 그런 생각부터 하는 거죠. 그런 성찰이 저는 일어나야 된다. 뭐 그때 그런 메시지를 제가 이제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도 비슷한 생각이어서 굉장히 젊고 열정적으로 막 활동을 했던 이제 젊은 엄마 입장에서는, 그때 내 열정에 비해서는 이제 그 엄마들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 그때보다는 무기력하고 좀 덜 관심 가지니까 흔히들 그렇게 말은 할 수 있는데, 조금 또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우리가 이제 많이들 멘붕 하는데, 진짜 멘붕인 사람은 멘붕이라는 말도 못하고 죽어가는데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비난한 건 아니에요. 네, 예. 그럴게요. 예. 네. 식사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젝트는 행복이었고요. 제 문제가 아니고 여기 계신 동기들은 기억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시고 아니면 모르는 분도 있지만 2008년도에 이용우 동지가 목을 메고 투신한 일이 있습니다. 투신한 일이 있고, 그건 이제 용기업이라고 하는 노동자 복직 문제에 관련해서 다른, 그러니까 비정규직 문제에 관련해서 정규직 활동가가 투신을 한 건데, 그 이후에 다행히도
이제 좀 목뼈가 부러지고 막 이랬는데도 수술 잘해서 생명은 건졌는데 목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이 장애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돌아가지 않는 거의 한 방향만 보는 그 정도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분이 일단 그 물리적인 그 치료는 끝났지만 지금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계속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가족의 그러니까 부인 되시는 분이 처음에는 우리 신랑만 살려달라고 요구했던 사람이 그리고 저하고도 계속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뭔 일만 있으면 전화 와서 상의하고 이랬던 분들이 퇴원하는 순간 남편을 이제 어떻게 나쁜 말로 하면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가족을 버리고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고 이동진은 지금 그 이제 산재준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이 이제 집에서만 갇혀 있는데 이 가족하고 부인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정신과 교수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약물 치료도 하고 상담도 하는데 주된 것은 가족하고 같이 치료를 해야 된다. 부인하고도 그리고 애들하고도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부인은 왜 네가 정신병자 왜 나까지 정신병자 취급하냐? 우리 아들에 대해서도 애들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꺼내면 이제 집안에 난리가 나니까 몇 번 꺼내다가 그냥 꺼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지 2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은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잠도 못 자고 있고 계속 그 기억이 떠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가족은 또 그걸 거부하고 있고 또 한동진은 효성 해고자인데 그분도 이제 다른 이유로 자살을 시도를 했다가 살아남았는데 그분의 가족도 부인하고 관계도 또 그런 상태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가족이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당사자들이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이용우 동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이 원하는 건 딱 그거예요. 활동 그만둬라. 회사에 대해서 불만 갖지 마라. 이런 건데 그 동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걸 그렇게 부인이 원하는 대로 해버리면 자기가 했던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건 도저히 용납 못하는 거죠. 예, 그런 가운데서 이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치유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그런 것일 텐데요. 제가 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쌍차 선도투 그 1박 2일로 그 MT를 갔었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속마음을 이렇게 뭐 어떤 형식을 빌어서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일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뭘 써내게 했었죠. 뭐 어떤 질문을 주고 근데 그걸 이렇게 검토하는데 제일 많이 나왔던 의견이 뭐냐면 송전탑 위에 올라간 사람들에 대한 분노, 배신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지금 굉장히 올라가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서 그 사람들은 또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말도 못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올라갔는데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동지인데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결이 여러 결이고 이게 다양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논리를 무자르듯이 잘라질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상태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요. 그 형 때문에 내가 올라간 형 중에 한 명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 형 때문에 내가 노조 운동을 시작했고 네, 이런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정말 막역하고 식구들끼리도 다 친한 그런 관계인데 올라가기 전날까지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해서 뭐 어디로 올라갔다는 거냐 하다가 이제 거기 올라간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형에 대한 배신감, 분노가 있는 거예요. 형이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을까? 나하고 그렇게 친했는데 나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형을 못 올라가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나? 아니면 세 사람이 올라갔으니까 그 형이 나한테 얘기 안 한 거는 내가 같이 올라가자고 했을 때 내가 안 올라간다고 했을까 봐 나를 못 믿었나? 그래서 나한테 얘기 안 했나?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의 속마음 속에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올라가서 고생하니까 화를 낼 수도 없고 서운하다 할 수도 없어요. 네, 당연히 그렇잖아요.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도 혼자서는 그게 해소가 안 됐는데 그게 아주 집단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웃으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전탑에서 내려오면 발로 차고 막 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우리 한 번은 그렇게 하자. 이런 마음까지 얘기할 정도로. 송전탑에 있는 분들이 지금 아래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들으면 정말 충격받을 거예요. 지금 하루하루 한 시각 한 시각을 어떻게 버티고 있는데 동지들이 그 마음을 몰라주고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정말 마음에 상처 입을 거예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수도 있어요. 현상적으로만 서로를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송전탑 같이 싸우고 있는 그 안에서도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개별적이고 개인적이고 아주 주관적이고 이런 막 마음들이 오갈 수 있는 게 사람 마음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살을 시도하잖아요. 그럼 가족이 제일 먼저 느끼는 건 배신감과 분노예요. 네. 어떻게 노동조합을 위해서 몸을 던져? 우리 생각은 하나도 안 했어? 내 새끼 생각은 안 났어?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 그 생각 때문에 일생 그안 그 감정에 갇혀서도 지내요.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죽은 사람 그러면 너는 그런 그 아내의 마음과 그걸 이해해야 된다. 아니죠. 꼭 그런 건 아니죠. 아내는 아내 입장에선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뭐 그 가족 생각을 안 해서 그랬겠어요? 어쨌겠어요? 또 다른 맥락에서 그 해고자 얘기를 들어보면 100번 1000번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 각자가 부인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나한테 남편이 그래가지고 그 부상 입어가지고 거의 장애를 지니고 사는데 그 남편한테 내가 이런 도끼 어린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러면 정말 나쁜 여자라 그래서 제대로 말하기도 어려우면서 그냥 그러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아주고 치유해주고 그렇게 그 마음을 쭉 끌어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이 부인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래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서 그랬겠냐. 우리 생각 안 했겠냐. 그 사람이 원래 생각이 이랬지. 나중에 다 이해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이해하냐면 내 감정을 누가 알아주고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동의해주고 그래야만 그 다음에 남편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건너뛰거든요. 예. 그리고 남편한테도요. 어떤 면에서는 이 부인이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부인의 가족이나 너 생각해봐라. 부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이러면 평생 이 사람도 부인에 대해서 이해 못하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이러고선 목숨을 버릴 만큼 그런 거.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 마음속에서 평생 갇혀서 살다가 또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마음을 충분히 누가 받아주면 그 다음에 부인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심리적인 여력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치유의 첫걸음은 일단 그 시의 한 대목이기도 한데요. 산다는 거는 결국 저 알아달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의 한 대목. 치유의 핵심은 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알아달라는 거죠. 그것이 오롯이 주목받고 집중받고 그 작업이 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요. 마음이 하회같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필시 누군가한테 자기 모든 그런 마음을 오롯이 인정받고 집중받고 존중받고 공감받고 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본래 그렇습니다. 근데 부인한테 가서 남편이 이해하라고 그러고 남편한테 가서 부인이 이해하라고 그러고 그거는 평생 그렇게 살다 지옥같이 살다 죽으란 얘기예요. 그냥 저 알아주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각각 따로. 그래서 그 작업이 되면 그 다음에 풀리죠. 그래서 상담을 하는 후배한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상담은 계몽과 훈계와 설득과 이런 것을 다
중지한 다음부터 비로소 시작이 될 수 있는 거다. 늘상 말하는 게. 예. 너 생각해봐라. 이치가 이렇지 않느냐? 예, 그런 거는 사람 마음에 아무도 오면 안 돼. 오히려 닫아요. 그렇지. 저 사람은 너는 내 마음 죽었다 깨라도 모르지. 이런 마음만 더 강해지고 더 이게 닫아버리는 거죠. 예. 예. 사람의 마음이 본래 그런 것이다. 아까 남편과 부인의 그 마음 누구도 비난할 수 없죠. 부인의 마음도 남편의 마음도 다 피해자죠. 이렇게 현장에서 이런 고통스러운 현장에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직업상이나 뭐 역할상이나 이렇게 접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 프로그램 이게 참 필요해요. 네. 예전에 제 아는 후배 중에 이제 뭐 이런 뭐 사회 관련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일만 하고 굉장히 뭐 그런 그 후배 한 명이 있는데 인혁당 사건이 무죄를 이제 다 재심해서 받은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런 사건이었다 무죄 받았다 하면서 나온 무슨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러고 나서 사흘 동안 구토를 하기 시작한 그냥 혼자서 그냥 해피하게 잘 사는 친구인데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모르면 편한데 알면 정말 극도로 고통스러운데요. 그 직업상이나 하는 일의 성격상 그런 고통스러운 끔찍한 고통에 아주 밀접하게 다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견디기가 어려워요. 한비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 단체에서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 일정 기간 긴급구호 그게 이제 사람들 죽어나가는 현장에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긴급구호가. 그래서 거기에 일정 부분 투입이 되면 반드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한 2년여 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고통을 아주 심하게 오랜 기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했던 얘기인데 아 그게 필요했구나. 그게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는데 우리가 강철이 아니고요. 투쟁 기계가 아니고요. 예, 우리가 10년씩 투쟁했지만 내가 투쟁기 그래서 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호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자각이 미처 없이 우리 사람 나도 남자고 강하고 단식도 하고 뭐도 하고 감옥도 갔다 오고 우리도 다 견디는 난 그런 사람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셨을 거라니까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나도 한 인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강하지만 동시에 나한테도 굉장히 민감한 마음이라는 게 작동하고 있고 이걸 보호하면서 가야 끝까지 강하게 진짜 끝까지 가서 억울함을 풀 수 있지 이걸 같이 보호하지 않으면 강한 것 같은데 어느 날 픽픽픽 그냥 최강선 씨 가니까 다들 그 얘기 하던데요. 그 친구가 얼마나 밝았는지 얼마나 솔선수범했는지 선배들한테 얼마나 사근사근했는지 그 친구가 그럴 줄은 정말 몰랐다. 뭐 다들 그런 평가를 하는 친구였더라고요. 그런 거 우리가 투쟁도 열심히 하지만 동시에 나도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고 그 고통의 접점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하는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와락치유단에서도 그 얘기 많이 하는데 해고 노동자들 이렇게 치유가 필요한 사람 처음에 막 구름같이 모여들어서 그러지 않을 거다. 마음 연대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그러면 그 중간에 그 시기 동안에는 그런 고통의 접점에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 저희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럴 때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또 했으면 좋겠고 그래요. 제가 정신과 의사가 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제 뭐 저는 정신과를 뭐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심정으로 거의 다른 과들이 20몇 개 과가 있는데요. 보통 여자들이 이렇게 뭐 소아과 지원했다 안 되면 산부인과로도 바꾸고 뭐 내과로도 바꾸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오로지 정신과만 아주 목을 걸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10년쯤 정신과 의사가 된다면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조금 알았어요. 근데 한 3가지쯤 정신과 의사 내가 그렇게 목을 맨 이유가 3가지쯤 있는데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제가 어린 시절에 엄마를 잃고 뭐 아버지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힘든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제 어린 시절에 저는 아주 아이 때부터 계속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가 이걸 해결해야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인지했던 것도 아니지만 그 문제에서 내가 이제 내가 빠져나오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것은 정신과 의사 하면서 초기에 금방 알아차렸어요. 근데 진짜 제가 정신과를 하게 된 굉장히 결정적인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 본과 1학년 때 해부학 실습을 하고서 받은 트라우마 때문에 제가 사실은 정신과를 그렇게 강력하게 지원하게 됐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정신과를 그렇게 하고 정신과는 본과 4학년 때 배우기 시작하고 접하는데 제가 본과 2학년 때부터 정신과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배운 적도 없는 거예요. 그 정신과가 뭔지도 몰랐던 때인데 그냥 저는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왜 그랬을까? 이상해서 나중에 생각해 봤는데 제가 1년 동안 해부학 실습을 하면서 그 사체가 훼손이 되는 그것에 대한 아주 깊숙한 트라우마를 받았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해부학 이후에 장조림 같은 거 못 먹고 지금 뭐 아예 채식주의자지만 그리고 해부학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인턴을 하다 보면 응급실에서 간단한 이렇게 꼬매는 거 이런 것도 인턴들이 다 하거든요. 저는 사람 몸에 바늘 한 바늘도 찔러본 적이 없어요. 그건 못해서 제가 더한 고생스러운 업무를 다 맡고 우리 동료한테 다 부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고생스럽게 인턴을 했거든요. 그건 너무 간단한 건데 그거 하나 들어주는 걸로 나는 막 2배, 3배 딴 일을 막 사정을 하면서 그걸 해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인식한 건데 그 사체를 훼손하는 그 과정. 네, 여러분들 이제 뭐 굉장히 이렇게 웃으면서 하거든요. 이제 막 농담하고 막 심한 농담하고 막 그러면서 막 함부로 대하거든요. 근데 너무 어린 시절에 그런 과정에서 받았던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 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몸에 진짜 바늘 하나 댈 필요가 없는 그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했던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일과 관련된 과정에서 받는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고 가면서 삶이 저는 뭐 그러다 더 잘 될 것 같긴 한데 정신과에서 지금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후유증 때문에 이렇게 근데 우리 일하는 이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그런 치유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저희가 마인드 프리즘이라는 제가 이제 있는 곳에서 그 여러 집단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 집단을 했는데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정신건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 심리검사 결과들 이런 것들이 가장 최악의 경우가 누구였냐면 활동가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활동가 연합회에서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는 사회공헌 뭐로 해서 그 활동가들 정신건강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서 사전 진단과 관련한 여러 가지들을 했는데 제가 만난 집단 중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스트레스나 뭐 심적인 상태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활동가들이더라고요. 고통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받는 영향 이거 굉장히 우리가 같이 들여다보면서 해야 되고 와락 치유단에서도 관심을 갖고 누구를 돕는 사람들을 뒤에서 돕는 시스템 그게 작동을 해야 누구를 돕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누구를 돕는 사람도 뭐 성렬해서 성잘해서 돕나요? 사람이니까요. 하다 보면 힘들어지는데 그것이 뭔가 지지받고 지원받고 치유받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얼굴 봐서 생각이 났는데 그 아까 친구가 저 윤남 동지가 친한 친구셨다고 그랬는데 그 최강서 씨 그 사망한 다음에 한진중공업에서도 똑같은 그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그 조합원들이 주변에 가까이 그 노조 사무실 바로 옆방에서 목을 매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지들이 받는 충격들이 상당한데 다들 죄의식을 똑같이 다 죄의식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그 문을 30분만 더 일찍 열어봤더라면 걔를 살렸을 수도 있다. 내지는 어떤 분은요. 자기가 그 전날 악몽을 꾸었대요. 굉장히 아주 진짜 심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안 좋은 꿈을 꿨는데
그게 뭐 사측애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뭐 그 앞에 와서 막 깽판 부리고 뭐 안 좋은 험한 얘기하고 갔나 봐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냥 그렇게 안 좋은 꿈 꾸더니 사측애들이 와서 내가 그 꼴을 보려고 그 꿈을 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최강서 동지가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가 그 악몽 꾼 거를 강서가 죽을 꿈일지 내가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바보같이 그걸 모르고 그걸 못 막았다. 얼마나 비합리적인 얘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죽으면요. 그 사람과 가까운 순서로 죄의식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죄의식을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죄의식을 느낀다는 거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죄의식을 책임 때문에 죄의식을 느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인과 가깝기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내가 친구하고 가깝고 마음을 주고 있었던 친구여서 죄의식을 느끼는 거지 그 죽음에 내가 책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현장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관계 있었던 사람, 그 전날 통화했던 사람, 쌍차에서도 그런 분들 많죠. 너무 많은 분이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나였다. 그럼 내가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작 책임질 사람들, 가해자들은 아무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데 가까운 순서대로 죄의식을 느끼고 그렇죠. 가까워서 그런 것이지 내가 그 죽음에 책임이 있어서가 아니다. 아시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아쉽더라도 여기서 오늘 마치겠고요. 오늘이 인연이 돼서 울산에 의미 있는 시작이 치유의 시작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